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맞이 기자회견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10점 만점? 저는 7.5점 하겠습니다. 와 줄타기 잘한다. 좀 상대 진영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방송국에서도 다 긍정평가했어요. 기자회견 준비를 막 오래 하지 않고도 즉문즉답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건 정치도 역시 전문직이구나.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구나라는 고평가를 했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 때부터 이렇게 훈련이 됐어요. 성남시가 49개 동이 있는데 49개 동의 주민센터를 매년 매해 새 인사회를 한다면서 이런 자리를 항상 가졌거든요. 경력직은 다르더라. 정말 준비된 이 대통령이다. 근데 여야 정치권을 향한 본격 채찍질 쇼 지지율 대책회의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비대위원 비대위원장입니다. 비대위원장인데 다시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인사드립니다. 서현미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장 큰 박수를 쳐드려야지. 근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지금. 여기 이름이 여야 네. 정치권을 향한 본격 채찍질 쇼인데 이거 발음 되게 어렵네요. 그렇죠. 채찍질 쇼 네. 한번 해보세요. 채찍질 쇼. 됐죠? 네. 채찍질 쇼. 이게 김관일 기자도 안 되고 네. 이정주 기자도 안 되고. 채찍질 쇼. 네, 평상시에 제가 채찍이란 말을 쓸 뭐 상황은 별로 없죠. 그렇죠. 그러게요. 네. 네, 채찍이란 채찍을 말은 본 당근과 적도 채찍할 없고. 때 많이 쓰긴 하는데 그렇죠. 채찍질이라는 얘기를 쓸 일은 잘 없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김관일 기자님 계실 때보다 훨씬 더 밝고 네. 또 품격이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네. 저 오래오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네. 이정주 기자는 어땠나요? 제가 그때 안 와가지고 아. 그때는 좀 방방 뜨더라고요. 네, 방송으로 왔는데 방송에 이 날라가더라고요. 진행자의 3패널이 아니라 4패널로 방송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아 정주 기자님이 말이 방송이, 많죠. 예, 둥둥 떠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 사내에서도 이정주한테 잡히면 10분은 서 있어야 된다. 아, 근데 이정주 기자가 그 공짜로 그러지는 않아요. 늘 그래요? 손에 뭘 들고 맞아, 있는데 맞아. 레모나. 정이 있어. 네, 레모나를 들고서 하나씩 주면서 아. 얘기 좀 하자. 내 말을 들어라. 사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정주 기자가 저는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네. 막 이것저것 좀 물어보려고 안 그래도 잠깐 같이 앉아 있었는데 저는 그거 물어봤어요. 전승절. 아, 네, 예. 거기에 중국. 중국 네. 전승절. 이 대통령이 참석하면 뭐가 좋냐 뭐 이런 거 물어보려고 앉았다가 한 30분 얘기했어요. 거의 교육 채찍당하는 그런 느낌인데. 내가 당한 게 채찍질이네. 채찍. 채찍 전문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고 저희도 배웁니다. 아마 정주 기자가 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요. 생각이 좀 네. 많이 드는데. 배웁니다. 자, 오늘 지지율 대책회의 2달간의 비대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하. 오늘 TMI부터 네. 해볼까요? TMI 뭐, TMI. TMI 시죠. 지난주엔 또 왜 안 여당. 나왔는지도 얘기해야 되고. 맞다. 아 네. 지난주에 제가 많은 분들이 찾으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지난주에 왜 안 나왔죠? 제가 뭐 때문에 못 나왔지? 전성균 최고위원님이 대신 나왔어요. 네. 그렇죠. 제가 전성균 책으로 좀 추천을 하기도 했고 네. 제가 지난주에 이사도 있었었고 이사. 그리고 저를 이제 정치에 처음 이제 발을 들여주기에 기회를 주신 옛날 의원님.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 때 같이 오. 원내대변인 하셨던 이종훈 의원이라고 이제 네. 명지대학교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 정년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야죠. 저 보좌진 출신이라서 보좌진을 대표해가지고 축사를 좀 해달라. 지금 마침 또 개혁신당 최고위원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4시 반에서 5시 반 딱 겹치는 바람에 그래서 좀 제가 명지대. 네. 멀진 않은데 여기서 금방 가잖아요, 사실. 물론 3시 반에 끝나고 가면 물론 1시간 그런데 내에 도착할 막힐 수도 텐데. 있고 좀 네. 먼저 와가지고 네. 이것저것 좀 도와달라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못 왔습니다. 네. 그럼 네, 일주일 TMI. 동안 이사를 하셨으면 어떻게 집을 그렇죠 이제 매매를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뭐 주담대 매매는 못하고 지금 뭐 전세 들어가가지고 세입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전세 너무 사기 악랄해요. 당하셨나요? 너무 당하셨어요? 악랄해요. 그렇죠.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접니다. 이런 제가 아플 예. 뻔했나요? 하지만 아니 아프지 않아요. 근데 왜냐면 네, 저는 아니다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서현미 아나운서님이 전 돈 다 받아냈어요. 네. 그랬어요? 네. 소송까지 하셔가지고 소송하지는 않았고 저는 이제 허그 보증보험을 들었던 보증보험. 상황이고 너무 다행이네요. 그거는. 좀 다사다난했는데 네. 결국 저의 그 전세 사기범이 네. 구치소에 갔단 말이에요. 아하. 그때 되게 크게 했어요. 여기 영등포 대리 밑쪽까지 엄청난 싹다 사람이었구나. 해가지고 아하. 막 한 200채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 어휴, 크네. 중간에 그 사람이 구속이 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구치소까지 가가지고 나 이거 계약 해지해달라. 아하. 그래가지고 미리 면회해서. 해지를 해가지고 면회까지는 못했고 거기 부탁드리면은 받아다 주시더라고요. 아, 지장으로. 어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는 뭐 결국 다 받아냈습니다. 그 보증금을 다 받았단 말씀이신 네. 거죠? 천만 다행이네요, 진짜. 네. 근데
진짜 힘든 분들 많아요. 네, 아직도. 예. 그래서 지금 국토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논의들을 여전히 하고 있고 이번에 좀 그 부분을 좀 잘 어루만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어떻게 건강하게 잘 받으셨어요? 그러면 그 전세 대출 아 그럼요. 대출은 그러니까 대출 저는- 없이 혹시 가신 거예요? 아이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대출만 있죠. 대출이 거의 뭐 8할 이상으로 저희 세입자 신분으로 가고 있고 참 어렵습니다. 요즘 집값이 제가 또 사는 곳이 분당이지 않습니까? 예. 비싼 곳이다. 아마 영종도로 너무 이사 비싸요. 오시면 너무 아마 비싸요. 집 2채 정도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 아니, 전세금으로. 당장 그 도로 하나로 경기도 광주인데 네. 경기도 광주 같은 평수의 매매 가격이 거의 한 3배 4배 차이가 나요. 3배 4배요? 네. 30평대가 3억인가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곳들이 있고 네. 와. 근데 분당에서 3, 40평대를 찾으려면 그렇지. 뭐 거의 10억 12억에서부터 넘어가야지. 25억까지 올라가니까 이건 뭐 아무리 주담대나 대출을 많이 받아도 전세가가요? 매매가가? 전세가가? 매매가가 매매가가 근데 전세가도 12억, 12억 해요. 6 에? 10억 12억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당- 자녀가 있는데 자녀들이 이래가지고 이게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네. 못 사요. 너무 말도 안 자녀까지 되는 갈 거야, 것도 이거 없어요. 지금. 집 분당 있으세요? 전세가 유명하죠. 저는 있어요? 지금 대출을 엄청 끼고 아 주담대 자가입니까? 많이 받아가지고. 네, 자갑니다. 와. 빚인데 뭐 다 빚인데 뭐. 아니 빚도 실력이다. 아니 근데 제가 월세를 살다가 네. 전세를 알아보니까 전세가 그나마 내가 할 수 있는 근데 대출 그 이자가 더 비싼 거야. 사는 거보다. 매매를 언제 하셨어요? 저 작년에. 아. 윤석열 정부 때였네. 네, 윤석열 정부 때. 윤석열 약간 정부에서 눌렸을 때? 아니 안 눌리거나 뭐 그런 것도 상관없고 전세를 대출하면 4%대 이자를 내야 되고 집을 사면 2%대 이자를 냅니다. 아 그거 정책 대출 받으셨구나. 네, 맞네요, 그렇죠. 맞네요. 네. 아. 4% 2%면 첫 금리가 낮은 주택으로 편이니까 해가지고. 정책 네. 대출이잖아요. 네, 네. 생애 최초로 네, 받으셔가지고. 맞아요. 네, 디딤돌 대출이라고. 보통 이제 결혼하거나 이제 신생아 대출, 뭐 네. 결혼자금 대출 이런 걸로 대출 네. 받아서 집 사는 게 대부분 일반적인데 혼자 네.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대출 받아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집을 사셨네. 아파트 네. 아파트 어. 사셨어요? 네, 아파트로. 네. 근데 영종도는 집이 좀 제가 좀 홍보 드릴 테니까 이사 오실 분도 이사 오세요. 교통 지역 좋죠, 활성화. 자연 좋죠. 근데 거기에 지금 화장실 2개 딸린 24평 아파트 잘 와. 사면 1억 7천에도 사고요. 진짜? 1억 8천에도 사고요. 아니 20년 된 정도 아파트. 영종도가? 역세권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고 지금 최근에 제가 34평짜리 본 거는 2억 5천에 매매. 갈아타기 하시려고. 아니요. 그 나와 있는 걸 제가 지금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혹시 영종도로 이사 오실 분들 없나 해서. 여기 부동산 방송이에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수도권인데 몰고 와서 너무 죄송하네요. 서울 중심에서만 이렇게 찾지 맞아요, 말고 맞아요, 예, 맞아요. 교통만 조금 괜찮으면 맞아요, 맞아요. 외곽으로도 좀 보시는데 영종도는 너무 멀다는 느낌 때문에 실제로 멀진 않거든. 얼마나 근데 목동까지 얼마나 걸려요? 그냥 여기까지 제가 오는데 50분 걸리니까 집에서 오. 네, 지하철로만 아. 네, 진짜 갈아타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네. 50분. 네,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아침에 50분 너무 긴데. 진챙이님이 영종도 근데 태풍 오면 다리 끊겨서 모텔에서 자야 저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 저희 집으로 오세요. 전화하세요. 저한테. 예. 아 영종도 제가 잘 몰라가지고 영종도에서 인천 공항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다리 건너 오나요? 그 다리가 3개가 지금 하나 이제 최근에 이제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지금 2개가 놓여 있어요. 네. 그 자가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거기 그거 안 내나요? 통행료? 민정고속도로 아니에요? 아니 영종도에 살면 이제 무료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 이런 장점이 네. 있네. 영종도에 사시면 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이동학 최고의 큰 그림. 네. 지역 공부하는 거죠 뭐. 예. 네, 아, 지역 그쵸. 공부하는 거. 네, 전 지역에 살고 있고요. 지역에서 열심히 또 주민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당에 사시는 이유가 네. 아, 그렇죠. 저는 그냥 뭐 아주 이미 어렸을 때부터 분당에서 거기서 이미 살았고. 예, 의원이셨으니까. 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네.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거기서도 성남시 의원을 2번 하고 경기도 의원 했기 때문에 분당에 살기는 진짜 좋아요. 집값이 비싸서 그렇지. 얼마 전에 결혼식 있어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아하. 분당이요? 예. 어... 저 분당 그 서현역 앞에서 결혼하더라고요. 아이고 제 지역구에서 하셨네. 네. 예. 저희 지역 주민의 따님이 거기서 결혼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아들이. 결국 그러면 영종도 의원님의 따님이 이제 분당으로 그러네요. 결혼식만 걸로 거기서 한 거지 뭐. 될 곳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러게요. 역 앞에 그 결혼식장 있더라고요. 분당 집값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비쌉니다 정말. 네, 너무 아, 비싸요. 네, 젊은 분당 사람들 그쪽 살 진짜 수가 비싸죠. 없어요. 분당, 동탄 이쪽. 동탄 엄청 비싸고 판교, 네. 아유, 동판교, 판교 진짜. 서판교 다 비싸고. 그래서 이따가 저희 주제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 나눌 때 어쨌든 하향 안정화되는 게 좀 필요하다. 하향 안정화? 네, 하향 안정화. 네. 지금 너무 높아요. 제가 볼 때. 그럼 이동학 최고 집값 떨어져도 괜찮아요? 저는 뭐 제가 재산에 뭐 투자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 저는 실거주 목적으로 제가 한 거라서. 근데 그거는 이제 집값이 네. 떨어지면 사실 네. 투자의 목적이라고 보기보다는 네.
내 뭐 자산이 저희 1억 없어지. 8천에서 또 얼마나 더 떨어지겠습니까? 집값이 1억 8천입니까? 저 2억에 그냥 샀어요. 그래요. 더 괴롭히지 않을게요. 2억짜리 집이면 솔직히 빚 왕창 뭐 투기하고 내가지고. 이런 건 아니야. 난 저는 그냥 시멘트를 산 거야. 시멘트 집값, 값을 산 거야. 네. 그 정도면 저는 합리적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집값을 공개하게 됐어. 그러게요. TMI를 얘기하고 제가 아까 있었는데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기인 최고는 지난주에 이사를 했다. 이사도 하고 또 교수님 정년 퇴임식 갔다 오고 열심히 지냈습니다. 포장하셨나요? 포장이사? 포장이사 했죠. 예. 포장이사 했죠. 저희가 직접 일이 하는 건 너무 힘들고 맞아요. 또 아기가 15개월이다 보니까 포장이사 안 할 수가 없어요. 15개월이요, 애기가? 네, 아기를 이렇게 데리고 한참 예쁘게 포장이사 하는 분들이 도와주셔야지만 가능한 거지. 저희가 직접 다 할 수는 없어요. 포장이사 해도 힘든데 이사. 그럼요. 그리고 또 이사를 하면 한 6개월 1년은 계속해서 정리를 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버리는 맞아. 게 일이거든. 맞아. 맞아요. 네. 맞아요. 버리는 게 집이 2트럭 나와요. 네. 저도 4월달에 이사했거든요. 제가 아하. 윤석열 탄핵날 이사를 했어요. 아 정말요. 네. 4월 며칠이었죠? 4일. 4월 제가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날 탄핵 다음 왜냐면 날이요. 왜냐면 탄핵 날. 이사하는데 네. 그 이삿짐 센터 선생님들이 다 뒤에 뭘 꽂고 계신 거예요. 다 라디오 듣고 있는 네, 거 뉴스 그 듣고 들으면서 그거 하시는 보고 거예요. 있었구나. 네, 그래서 아. 제가 뭐야 이러면서 같이 보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탄핵한다, 파면한다 이 얘기 하니까 다들 이러시더라고요. 정치적 성향은 여쭤보지 않았어요. 하는 게 갑자기 집 어때요? 나름 찬성이 행복해지고 막 이러는. 네. 그런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했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정리 네. 쉽지 않죠. 뭐 이사는- 살면서 내내 해야 되는 거라서.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이동욱 네. 최고는 저는 이번 주 월요일에 그 교도소에 면회를 갔다 왔어요. 아, 네, 아는 지난번에도 한번 면회 다녀오셨잖아요. 네, 예전에도 갔다 왔고 이번에 이제 영월로 갔다 왔는데 영월 음. 교도소는 되게 좋은 교도소라 하더라고요. 좋은 일명 교도소와- 모범수들이 가는. 아, 네, 그러니까 딱히 이렇게 막 신경 크게 쓰이게 만드는 사람이 별로 없는. 아하. 그래도 거기에 그 고충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형님 거기에서도 모범수여가지고 독방에 이 3개월 이제 딱 기거를 한다고. 아. 독방이 엄청난 혜택이래요. 그래요? 네. 저는 궁금했어요. 네. 교도소 가면 네. 안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식사 시간, 자는 시간 빼고. 노역을 하기도 하고 음흠. 강제 노역도 있어요. 강제 노역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직접 본인이 이제 이 활동, 그러니까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아니면은 뭐랄까 그 일하는 거 있잖아요. 일을 자기가 지원해가지고 이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받는지 아세요? 얼마 받아요? 무려 한 달에 네. 15,000원을 받습니다. 15,000원. 저는 하루에 15,000원이에요. 그런데 아니래. 한 달에 15,000원이라는 아. 거야. 야 이거 개성공단보다 싸잖아요. 개성공단이 야, 이게 개성공단도 엄청나게- 그거보다 많이 줄 거예요. 그걸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싸지 않나? 너무 싸지 않나? 좀 더 줘야 된다. 네, 조금 그래서 그래도 범죄를 네. 저지르고 구치소에 이제 노역된 사람들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15,000원은 야 이게 이래도 되나? 조치 하나 나왔네요. 범죄자분들의 임금도 올려야 된다라고. 그럼 저 잘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 확실하게는 기억이 안 네. 나는데 예전에 막 황제노역 이런 얘기도 있지 않았어요? 황제노역도 있죠. 아 그거는 이제 딴 건가? 예를 들면 기결수 네. 미결수 뭐 이런 건가? 미결수, 기결수. 네. 근데 황제노역은 딴 거 같은데? 예, 그 구치소 내 재벌들 막 들어가서 뭐 하루에 하루에 까주는 그 예를 들면 네, 5만 원, 6만 원 네. 이렇게 까주는 건데 그 사람들은 90일 하고서는 막 몇 억 까주고 막 그 이런 맞아 거. 맞아 맞아 그렇죠, 이래가지고 그때 말도 안 된다. 네. 그건 다른 뭐 얘기. 다 돈에 이제 뭐 돈에 충성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네. 그러면은 그 뭐 자세히 제가 뭐 교도소 한 번 갔다 왔다고 교도소 다 무슨 아는 건 체계에 대해서 아니지만 제가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직접 다녀오셔서 체험 후기를 말씀하시는 건 아니신 거잖아요.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갔는데 직접 들은 한 거. 20분 정도 면회를 했고 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자유에 대한 박탈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엄청납니다. 아, 그럼요. 근데 제가 세계 여행 다녔거든요. 근데 노르웨이하고 덴마크 이런 나라들 가면 프리덤 제일이라고 해서 프리덤 그냥- 제일. 예. 프리덤이 붙은 게 제일일 수가 있어요? 프리덤 제일 신기하다. 그러면은 감옥에 박탈감 너무 많이 들지 않나요? 저게 없어요. 쇠창살이 없어. 그러면 네. 수용실이 예를 없어요? 들면 살인을 저지르고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냥 그 마을에 기거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집에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방도 있고 거실도 있고 그리고 주말에는 가족들이 놀러 와가지고 같이 즐기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러니까 재사회화에 초점을 맞췄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할 경우에 다시 사회로 돌아와서 잘 어울릴 수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증오감과 뭐 이런 것들을 좀 남기지 않고. 그래서 노르웨이는 법정 최고형이 21년형이에요. 21년형 이상을 그러면은 할 수가 범죄를 없어요. 안 저지르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박탈감이 너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해자들, 범죄를 범죄 피해자들. 저질러도 아,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 범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간다라는 공포감은 없겠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도 내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뭐 가족들도 만날 수 있고 요리도 해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거 다 맞아요. 즐길 수 네, 있으면 맞아요. 네. 그건 좀 우리나라 집 안 사도 다른 되잖아, 것 같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랑 정서랑 완전히 다르죠. 네. 아무튼 여론조사라고 그래서 세상은 합니다. 넓고 세상은 넓고 별의별 시도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 자연스러웠네요. 네. 우리 네. TMI가 네. 김광일 기자님이나 이정주 네. 기자님 사뭇 다르네. 자, 좋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국갤럽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긍정이 65%, 부정은 23% 나왔습니다. 지난주 조사 때보다 긍정 평가가 1%포인트 상승을 했는데 이게 뭐 오차범위 아니어가지고 큰 의미는 없다고 하고요. 어떻게 이거 하나하나 짚어가나요? 아니면 정당 지지도랑 다 얘기한 다음에 짚어가나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저희는 둔각으로 어차피 말씀하셨네. 뭐 장례차는 오기 전까지 약간 양념식으로 하는 거니까 네, 양념 몇 개 아니 쳐주면 본론 되고. 아니에요? 네. 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양념. 그냥 저렇게 총평도 한번 들어보고. 원래 악당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 그래요. 악당이거든요. 자, 여러분 조용필은 마지막에. 뭉뚱그려서 다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이 22%,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3%, 무당층 23%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이제 더블 스코어를 계속 넘어가고 있고요. 또 여기까지만 일단 볼까요? 네. 네. 하나하나씩 보죠. 네,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뭐 어떻게 보세요? 긍정 65%. 지난주보다는 좀 더 오르긴 했는데 뭐 지난주에 64%로 정도 네, 나왔죠. 네. 전성균 최고위원이 64%가 끝이다. 머리 이게 꼭대기다. 최고치다? 네. 앞으로 전체가 내려갈 일만 남았다. 전체가 그런 얘기했어요? 네. 상투 잡았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어. 이렇게 전성균 최고를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거죠. 네. 오늘 뭐 영종도도 고맙다. 언급해주고 고맙다. 개혁신당 내가 살려요 지금. 음, 그래서 네. 아니 그냥 65% 65%라는 건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조사표를 보면 성향별로 이제 보수 중도 진보에서 얼마나 표집이 됐는지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텐데 중도층이 343명으로 보수와 진보보다 가장 많이 표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도의 민심도 많이 이렇게 하네. 65%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사실 이런 부분은 있죠. 지난 정부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끝낸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탄핵되는 장면 그리고 국회에 군대를 끌고 들어간 장면 그 여전히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기저 효과라는 게 있죠. 대비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도 구내식당에서 밥만 먹어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텐데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하고 뭐 부동산 잡겠다고 대출 규제하고 뭐 그런 내용의 호불호가 떠나서 국민들에게 일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충분하기 때문에 65%라고 하는 것은 허수가 아니에요. 그냥 국민들의 평가 그대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지지율 얘기하니까 그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80% 나왔었다. 근데 나는 60%대 나오니까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한다. 겸손이죠. 윤석열 정부 갤럽 조사 기준으로 2022년 5월달 기준으로 52% 나왔어요. 52%가 최고치였었습니다. 그것과 비교했었을 때는 높은 건데 문재인 정부가 굳이 비교하면서 높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그만큼 겸손하겠다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와준 것도 있다. 기저 효과로. 근데 논평을 상당히 날카롭게 아주 잘 하시는데요. 본인들한테 좋은 거는 날카롭게 민주당이랑 이재명 정부 칭찬하는 건 날카로운 겁니까? 아니 근데 좋은 기조예요. 네. 네, 왜냐하면 싸우더라도 상대가 있는 싸움이긴 하지만 사실 진짜 싸움은 국민의 이 인식에서 싸우는 거거든요. 그럼 맞아요. 만약에 저런 논평을 만약에 유지하잖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3% 나왔는데 개혁신당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왜냐면 이제 지난주에 발목 어땠어요? 잡는 느낌이 아니라 네. 이 사람들 정말 미래를 위해서 뭔가 도모하는 느낌이고 해줄 건 밀어줄 건 밀어주고 또 비판할 땐 비판하고 이러면 좋은 이미지가 쌓일 거예요. 맞지, 개혁신당 3%에서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 몇 %였어요? 5%였나 그래서. 그래서 바로 바꿨잖아요. 지금. 아니, 이제 왜 제가 그랬어? 나 그렇게 얘기해서 나 올랐다는 줄 알고 지금 아니, 물어봤잖아요. 지난주까지 엄청 비난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의 65%를 칭찬하는 그 기조와 네. 개혁신당의 3%는 더 가능성이 있다는 평론은 비교할 수가 없네요. 이거는 칭찬을 빙자한 조롱입니다. 아니.
조롱이야. 근데 여유가 그리고 지금 생겨서 그래. 사실 정치 비수기이기 때문에 네. 정당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왜 안 빠지고 있는 거야? 여기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지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맞아요. 그 덕분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음. 국민의힘은 왜 이렇게까지 맥을 못 추고 있는 건지. 아하. 예. 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은 일단 빨리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절연 이거를 해야 돼요. 할 생각 없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절연해야 된다. 이게 선거 때 계속 얘기를 했고 김문수 후보가 사실은 그거를 해줬어야 됐는데 그걸 또 본인도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까지 송원석 원내대표 이거 거의 이분 그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그 맞겠다고 그 44인에 들어가신 분 아니에요? 관저 앞에. 네, 그 44인과 알리바바 도둑 그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측면에서 계속해서 악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헤어나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럭셔리 바캉스 뭐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김민석 후보자 내려와라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끊어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상대방만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남을 지적할 자격을 잃었다라는 얘기예요. 배추 장관, 뭐 도로 장관 이렇게 조롱하고 비판해도 그래서 너네는 계엄은 어떻게 할 건데 왜 계엄 그 잣대로 못 막았어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라서 그런 평가들이 국민들한테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아무래도 셋 다 80년대생이다 보니까 네.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유재석 씨가 그 말을 했죠. 문제를 모르는 게 가장 문제. 문제를 몰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문제. 문제를 알아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나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문제다. 지금 어제 밤 국민의 자기 전에 쇼츠 보고 자면 일단 이거다 해가 바로 그거야. 외웠다. 릴스랑 쇼츠를 많이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촌철살인이네. 문제를 모르는 것도 문제고 문제를 아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인데 자기만 살겠다고 벌써부터 대구시장 얘기하고 경북도지사 얘기하고 본인들의 텃밭 공천만 지금 염두해가지고 그것만 신경 쓰는 이 국민의힘을 어떻게 사람들이 지지를 하겠어요.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오늘 이제 경북 얘기하셔서 오늘 국회에서 송원석 그 비대위원장이자 원내대표랑 김문수 전 지사 네. 맞죠? 만났는데 후보였죠? 네. 그 경북도지사 나갈 거냐 당대표 나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 화내시면서 자기 말할 위치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 대통령 뭐 감옥 안 가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겠냐 막 이렇게 보통 이럴 때는 안 나간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다른 쪽으로 불씨를 옮기는 건 약간 거짓말을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나갈 생각이 있다는 거죠. 네, 자 우리 장해찬 최고까지 도착했습니다. 저희 그 지지율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주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가 긍정 65% 나왔고, 그리고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22%로 더불어민주당 46% 반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었는데 컵에 물이 반이나 담겨 있는데 나 지금 뭐라 말하는 거야? 장예찬 살 많이 빠졌다고. 컵에 물인데 물에 지금 컵이 난리야. 나도 헛소리 하려니까 말이 꼬여. 여러분 컵에 물이 반이나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네. 22%도 많다.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MBS나 갤럽이나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보다 2배 이상 표본이 잡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지금의 분위기를 반영한 것도 맞는데 국민의힘과 보수층에서 여론조사에 응답을 또 적극적으로 안 하는 어떤 그런 시기가 겹친 것 같고요. 다만 허니문 기간에 대통령 지지율이 뭐 50% 60% 나오는데 민주당 지지율이 거의 한 20% 격차를 보이고 있잖아요. 조국 혁신당이 뭐 큰 변수가 안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건 일단 됐으니까 대통령은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국민의 민심과 별개로 다수당 국회에서 그냥 막 이 강경하게 폭주만 하는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임기 초에 한 1, 2년 동안 80% 넘는 지지율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60% 그렇게 높은 거 아닌 것 같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80% 정부도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60%?
이것도 셔터 내리는 것도 금방입니다. 우리 이기인 최고랑 약간 다른 할 수 평가예요. 있습니다. 우리 80%도 우리가 셔터 내렸어. 60% 셔터 내릴 수 기조가 있어. 왜 또 바뀌었지? 민주당 대표 경선 선호 후보 조사를 해보니까 전체로 해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32%, 박찬대 의원이 28% 나왔고요. 박찬대 많이 올라왔다, 그렇죠? 많이 올라왔네. 그리고 그 민주당 지지층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는 정청래 의원이 47%, 박찬대 의원이 38%. 38%.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커뮤니티가 분화됐더라고. 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민주당 지지세 중에서 저는 이런 것도 분석 보고를 계속 받으니까 덕후라는 데는 완전 정청래를 수박으로 만들고 있대 지금. 아하. 왕수박이다, 반명이다. 근데 또 뭐 클리앙이나 이런 데는 아니 정청래한테 왜 그러냐, 우리끼리 싸우면 되냐. 약간 민주당 지지층 온라인 커뮤니티도 분화가 되고 있고. 근데 김어준 씨가 정청래를 또 미는 것 같더라고. 김어준 씨가 얼마 전 인천에서 열었던 토크 콘서트에 정청래 후보는 왔는데 박찬대 후보는 안 왔어요. 더 파워풀. 거기 이제 문재인 전 네. 대통령도 오고 했는데 영정도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진보 세력의 주인은 누구인가? 정청래 박찬대의 싸움이 아니라 이재명 김어준의 어떤 대리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재미난 분석도 누구랑 누구요? 네, 이재명과 김어준. 이재명. 왜냐하면 김어준.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고 음.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는 정권 초기라서 권력이 막 분화되는 흐름은 아닌데 알게 모르게 이때 감정들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이 권력 분화의 어떤 밑거름이 되는 거거든요. 나름 재밌습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가 뭔가 좀 지금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지.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규정된 바는 한 번도 없어요. 김어준 뭐 총수가 누굴 지지하고 이재명이 박찬대 지지하고 이런 거를 그냥 규정할 뿐이에요. 규정하고 그걸 전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틀리면 사실 그 뒤에 근데 왜 인천에 박찬대 딱히 후보는 의미 안 왔어요? 없는, 왜 안 불렀어요? 그날 지방 박찬대 일정이 후보는? 있으셨- 지방 일정이 그러던데? 있으셔가지고 근데- 이미 정해져 있었던. 근데 그런 그건 좀 행사는 궁색하지. 진짜 궁색하지. 무조건 가야 되는 행사야. 무조건 우리가 지방 전당대회 일정에- 해본 사람들이잖아. 지방 일정에 할아버지라도 빼야 되는 거야. 당원들이 그거는. 그렇게 무조건 많이 가야 되는 행사할 거죠. 텐데. 당장 그래. 그리고 전당대회가 앞이면 당원 표심까지 평가를 받는 상황에서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안 갔다라는 건 성향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 갤럽 조사를 봐도 보수라고 이게 표현했었던 유권자들이 박찬대한테 더 많은 긍정 평가를 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온건한 사람은 박찬대라고 좀 지지를 하는 거고 그 반대의 강한 성향의 사람들은 정청래 의원을 지지를 하는 거거든요. 역선택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근데 있겠죠. 이제 이런 이간질에 노란하지 않는 우리 예. 민주당 당원들의 성숙한 판단 이런 것들을 깊게 해나갈 필요가 있겠죠. 그럼 당내 네. 기류는 어때요? 당내 기류요? 네. 이대로예요? 그걸 지금? 알만한 위치의 분이 아니죠. 이대로예요? 어때요? 아, 이거 부정할 수가 없네. 부정하세요. 농담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네. 농담이에요, 형님. 부정해 주세요. 미안해. 지금 저 당 밖으로 네.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허위 사실로 때리는 것보다 사실 적시가 더 힘들거든요. 아, 너무 아프고. 근데 저는 솔직히 좀 놀랐어요. 네. 저는 정청래 의원이 그래도 진짜 팬덤이 많긴 많구나. 그러니까. 뭐 저의 개인 취재입니다. 음.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박찬대 후보 선호한다는 거는 언론에서도 다 인정하고 여의도에서 그냥 공공연하게 다 인정된 어떤 소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이 정도 버틴다? 여전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그래도 한 두 자릿수 이긴다? 와, 이거는 이재명 1급 체제인데 정청래라는 개인이 가지는 그 파괴력도 나름 무시 못할 정도구나. 저는 사실 금방 박찬대 의원이 뛰어넘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정권 초기에 대통령 픽이 엄청 세니까. 그렇지. 오히려 좀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놀라웠어요. 그래도 이제명 대통령은 지금 자기 의견을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이재명 일부러라도 되게 대통령- 많이 피하고 있는 그 거예요. 당무 개입이 되니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의 드러난 이제 이미 공개된 입장은 그냥 중립이에요. 중립이고 정말 선호가 없는. 지난주에도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선호를 드러내는 순간 분란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권 초기이기 때문에 분란을 가장 먼저 피해야 돼요. 뭐 누구 당대표 후보를 피하고 이런 게 아니라 분란이 되는 순간 사실은 개혁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당이 분란이 있으면 이걸 해나갈 수가 없고 본인의 어떤 집권 역량이라든가 이런 걸 다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가장 우려되는 건 당원들끼리 여기에서 감정이 남게 싸우게 만드는 거. 이거는 가장 조용해야 되고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도 누구 편을 들고 혹시라도 편을 들고 싶어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번 판은. 그렇게 해서 정청래 의원의 경우는 지금 한 20년 됐잖아요.
정치를 뭐 그 전부터 시작하셨겠지만 열린우리당 때부터 초선으로 들어와가지고 중간에 이제 뭐 많은 아픔도 겪고 그러면서 자기가 꾹꾹 눌러 담아온 지지층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 지지층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과거에 우리가 법사위원장 할 때 보면 상대방도 되게 강성이니까 상대방도 뭐 서로 싫다 이런 것들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막 유머로 막 웃기고 막 이런 걸 하잖아요. 상대방들도 웃고. 하나도 안 웃겼는데. 그 유머 웃겼어요? 너무 웃기지 않았어요? 아니 그럼 계속 그 안 앉을 거예요? 빨리 앉으세요. 안 앉겠습니다. 막 이렇게 버티는데 그럼 계속 서 있으세요. 하니까 다 빵 터지고 계속 그러니까 그랬던 측면들이 있어서 정청래 의원은 원칙대로 가는구나 이런 이제 시그널이 있고 박찬대 의원은 2016년에 아마 들어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3선 의원이 됐고 원내대표 과정에서 탄핵 과정에서 본인들의 어떤 이 화합, 하모니 이걸 만들어내는 데 어떤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당원들이 그 부분도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서로 싸울 이유가 없다.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제 법사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준 모습은 야당과의 소통이나 협치라기보다는 그냥 일방적으로 때렸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거라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박찬대 의원에게 내심 좀 속내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이 그렇게 세게 나가버리면 야당과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리고 지난 정부와 비교했을 때 더 협치를 잘해야 된다는 의무와 책임도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정청래 의원보다 박찬대 의원이 훨씬 더 적임자거든요. 정청래 의원 지금까지 뭐 선거 과정에서도 보여줬지만 뭐 선거차 위에서 좀 손가락질 당할 만한 되게 춤을 췄다라거나 되게 온건하거나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속에 있는 당대표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지지율이 되게 궁금해지네요. 예. 자, 이쯤에서 우리 기자회견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맞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점수를 한번 매겨볼까요? 10점 만점? 10명? 저는 9점. 9점? 1점 뺐네요. 9점 정도? 네. 네, 뭐 일단 사람이 10점이면 너무 또 인감이 매력 없어서 없어 보이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몇 점? 10점 만점으로 하면 전 7점 드립니다. 7점. 오, 쓰네.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져. 그렇지. 지난주에 지난주 제가 뭐 빵점하고 막 그랬다. 지난주에 5점 들었을걸요 제가? 네, 5점 7점. 들었는데 그래도 취임 한 달 만에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그 의지 자체는 시도 좋았다.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기자회견과 비교했을 때도 어떤 질문이라도 다 받으려고 했었던 의지 그리고 언론사를 잘 가리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욕도 보여서 저는 그래도 7점을 준다. 저 우리 장채곤님은요? 저는 7.5점 하겠습니다. 와 줄타기 잘한다. 좀 더 합리적으로 보이겠지? 청와대에서 전화 가는 거 아니야? 자, 그럼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아니 저는 기자회견의 방식과 형식 자체는 제가 오늘 출연한 어제 출연한 다른 방송국에서도 다 긍정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이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고 다소 빠른 감이 있지만 기자회견 준비를 막 오래 하지 않고도 직문직답이 가능하다라는 거 보여주는 건 정치도 역시 전문직이구나. 그러니까 정치를 오래 하고 행정직이나 국회의원직을 거친 사람들이 했을 때 그 내용의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 못하는 게 많아도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그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흠잡을 데가 없구나라는 고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이게 앞으로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어렵고 궁색한 질문들 많이 받아야 할 때도 계속 변함없이 이렇게 소통 많이 하겠다는 의지가 이어져야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 같고요. 다만 강론으로 들어가서 내용 하나하나를 보면 부동산 부분이나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서 제가 비판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이 좀 아쉬운 게 그냥 대놓고 갑자기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었다면서 그냥 뭉뚱그려 다 비판해버리면 그래 그거는 좀 국민들이 봤을 때 그냥 또 욕하려고 하는구나라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 하면서 근데 내용적으로 이런 부분은 아쉽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짚어줘야 요즘처럼 유권자 수준이 높아졌을 때 이건 또 동의를 하고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까 그런 메시지. 저는 약간 익숙한 장면인 게 이게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거를 잘한다기보다 시장 때부터 이게 훈련이 됐어요. 그 성남시가 49개 동이 있는데 49개 동의 주민센터를 매년 매해 새해 인사회를 한다면서 이런 자리를 항상 가졌거든요. 그래서 질문 받고 뭐 정해진 질문도 받고 꾸며낸 질문도 받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수년 동안 계속 축적되고 훈련이 되면서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익숙하지만 국민들한테 좀 새롭게 다가온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력직은 다르더라. 저는 첫 번째로 정말 준비된 이 대통령이다. 근데 이게 100% 준비될 수는 없는 거죠. 누구든지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정치 역정을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이 좀 익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어찌됐건 언론사나 이런 것들을 그동안 특정했던
어떤 뭐 전례에 따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죠. 다 추첨으로 하고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도 좀 평가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본인이 되게 자신감 있어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전 나와야 될 질문들이 오히려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을 아쉬워가지고 제가 아까 1점을 뺀 거죠. 예를 들면 들어가요. 인사에 관해서도 더 디테일한 질문들이 있을 것이고 질문들이 좀 덜 날카롭게 네, 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쉬워할 할 법해요. 야당에서도 그렇고 일부 국민들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30일 기자회견이라고 했는데 58일 기자회견, 67일 기자회견 계속 나올 수 있다 봅니다. 막 영으로 떨어지지 네, 않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자주 나올 소통해 거다. 가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크해가는 그런 국정 운영 스타일이기 때문에.